자, 다음은 시민혁명 배워볼 거예요. 시민혁명. 시민혁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요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개념 두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시민혁명. 여러분이 여기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단순화시켜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요거를 알고 시작해야지 이해가 쉬운데 이거 모르고 들어가면은 엄청 헤매요. 자, 시민혁명 한마디로 뭐냐면 이 단원에서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새끼가 졸라 나쁜 새끼요. 한마디로 깝쳐. 요 새끼를 죽이거나 쫓아내버리고 시민들이 권력을 잡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항상 깝치는 왕이 나오고 뭔가 바뀌어. 정치가 바뀌어. 그것도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죠. 시민이 권한을 가는 쪽으로. 이것을 시민혁명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프랑스혁명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 영국혁명. 솔직히 미국혁명은 시민혁명과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그 담고 있는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요. 자, 정치체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자, 전제군주제, 입헌군주제, 공화정. 요 단어들을 알고 시작해야지 공부하기 편해요. 공화정, 공화제, 공화국 똑같은 말이야. 군주제, 군주라는 표현은 일단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왕이 없죠. 군주란 말이 없으니까. 왕은 있어. 하지만 전제군주제는 왕권이 졸라 센 거야. 왕이 지 마음대로 해. 나쁜 새끼들. 근데 이거는 왕은 있는데 입헌, 헌법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왕은 있지만 왕권이 약해. 지금 영국이나 일본에 왕이 있죠. 하지만 왕은 있지만 통치하지 않고 얼굴마다만 하잖아. 이런 것을 입헌군주제라고 해요. 왕은 있지만 힘이 없는. 대신에 누가 힘을 갖냐면 시민의 대표가 뭐야? 의회잖아, 의회. 그래서 의회의 힘이 센 거. 영국이나 일본 의회가 통치하잖아요. 의회 대표 총리가. 이걸 입헌군주제라고 해요. 공화정은 왕이 없고 왕 대신에 역시 뭐 시민이 의회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뭐 대통령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화정. 자, 그래서 시민혁명 다시 정리하면 깝치던 왕을 몰아내고 시민이 권력을 잡는 건데 주로 입헌군주제나 공화정으로 변해요. 이런 것을 이 당시 때 시민혁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민하니까 우리 유시민 형님 떠오르네. 글 쓰는 작가이기도 하면서 정치가이기도 한 유시민. 그 시민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이 시민혁명의 첫 시기별로 봤었을 때 제일 처음 일어나는 것이 영국의 시민혁명이에요. 영국 시민혁명 볼게요. 자, 영국은 두 번의 시민혁명이 벌어져요.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자, 선생님 지웠지만 아까 시민혁명 뭐라고 그랬어? 깝치던 왕이 날아가고 시민이 권력을 잡는 거였었죠. 그럼 깝치던 왕 누군가 있어야 돼. 여기서 깝치던 왕은 찰스 1세예요. 찰스 1세가 깝치니까 이 새끼를 죽여버렸어, 아예. 그리고 시민이 권력을 잡았는데 이땐 공화정이 돼요. 왕을 아예 없애고 시민의 대표가 정치를 하는데 이때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청교도를 믿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명예혁명은 왕이 다시 생겼어, 중간에. 근데 제임스 2세라고 하는 애가 또 깝치네. 그래서 요 새끼를 또 몰아내고 이번에는 입헌군주제로 바뀌어요. 입헌군주제는 아까 뭐였어? 왕은 있지만 왕의 힘이 약했었죠. 그래서 힘이 약한 왕이 생기는데 이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랑 윌리엄 얘네가 공동 왕으로 되고 하지만 왕의 힘은 약한 입헌군주제가 되었어요. 간단해. 이게 끝이요. 자, 영국 청교도혁명 찰스 1세 깝쳐서 쫓아내고 죽이고 공화정으로 바뀐 거. 명예혁명 다시 왕으로 된 제임스 2세 쫓아내고 입헌군주제로 바뀐 거. 입헌군주제는 왕은 있는데 힘이 약한 얘네들이 됐었고 얘네들한테 뭘 받았어요? 권리장전이라는 거 받았죠. 그래서 이 권리장전이 시험 잘 나와. 이런 표현 나와요. 의회의 동의 없이, 의회의 허락 없이, 의회의 동의 없이 한마디로 의회가 힘이 세다는 거야. 의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왕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장전 나오면 왕은 있지만 의회보다 힘이 약한 입헌군주제가 이뤄진 명예혁명이라는 거. 뭐라고? 권리장전, 명예혁명. 권리장전, 명예혁명. 시험에 무조건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영국 간단하죠?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다음 미국 혁명 볼게요. 오, 지금 주말인데도 종이 쳐요. 선생님 주말 지금 이거 도서관인데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행정실에 성실하신 우리 명수 형님이랑 우리 행정실장님 나와 계시고 우리 곱디 고은 선생님 나오셔서 학생들하고 뭔가 또 교육을 하고 들어가셨어요. 선생님 오전 내내 이거 찍으려고 그랬는데 오전 중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마이크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지금 오후까지도 지금 이렇게 찍고 있어요. 원래 점심은 집에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배고파서 나가서 뭐 먹고 왔어요. 어디 가서 뭘 먹었을까요? 한번 댓글 달아보세요. 맞춘 친구 선생님 1000포인트 줄게요. 맛있게 먹고 왔어요. 근데 지금 막 몸이 좀 피곤하고 배는 부른데 졸려요. 그래서 졸면서 수업하고 있으니까 양해 바랄게요. 두 번째 혁명, 미국 혁명 갑니다. 미국 USA, 미국 혁명 배경. 미국은 원래 13개 식민지가 아메리카 대륙 동쪽에 생겼었어요. 영국에서 넘어간 애들이야. 근데 영국이 간섭을 해. 어떻게 간섭하냐면 세금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뭐 인지세, 뭐 차세 교과서 나와요. 그래서 세금 때려가지고 얘네들이 반발해. 야 뭐야 씨발 왜 세금을 때려? 해가지고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해요. 야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과세는 세금 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영국 본토에 우리 13개 식민지 대표가 가 있지도 않은데 우리 대표도 여기 없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세금을 때리냐 새끼들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반발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스턴 차 사건 들어봤죠? 보스턴 항구에서 인디언 복장을 한 이 식민지 사람들이 보스턴 항구에 들어왔던 차를 바다에 던지죠. 이걸 계기로 충돌을 해서 독립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조지 워싱턴 형님이 총사령관으로 전쟁을 이끌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밀리다가 또 영국이 좀 왕따요. 유럽에서 이 새끼들이 너무 잘 나가. 그래서 영국이 싫어하는 나라들이 13개의 식민지를 도와주면서 전쟁이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요크타운 전쟁이라고 있어요.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기를 잡고 끝내 승리를 거두고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독립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 미합중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나라가 생기면 헌법이라고 하는 나라의 틀을 만드는데 이 헌법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연방제로 하겠다. 그리고 삼권 분립을 하겠다. 그리고 주권 재민, 권력은 국민한테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 참고로 아까 여기 독립전쟁 할 때 독립선언서도 발표했어요. 독립선언서에 뭐 자유, 평등 등등등 좋은 내용. 그리고 나라가 잘못하면은 나라를 뒤엎을 수 있다라는 혁명권. 너 지금 우리가 권력 위임했는데 너 깝쳐? 씨발 뒤엎어버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 자유, 평등, 주권 재민, 혁명권.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하고 비슷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헌법에는 이런 게 담겨 있어요. 권력은 국민한테 있다. 상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은 분리되어서 서로 견제해야지 나라가 잘 굴러간다. 아까 계몽 사상이 누구 사상이었죠? 누구? 몽테스키웨. 그리고 연방제. 지금 50개 연방이죠. 50개 주가 서로 미국이란 하나의 큰 틀의 나라를 이루게 있죠. 그래서 자치를 하다가 하나로 묶이는 연방제, 헌법.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엄청난 의의가 있죠. 세계 최초야.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정이라는 거. 공화정. 왕이 없죠. 대통령을 뽑아서 나라를 굴리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아까 여기 있었던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역사는 짧지만 미국 엄청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나라예요. 민주공화정이 이렇기 때문에. 근데 역사가 짧아서 좀 아픈 부분도 있어. 올림픽 마스코트 선정할 때 그런 게 보이더라고. 미국이 옛날에 LA 올림픽이었나? 84년인가 몇 년도에 올림픽이 열렸었어요. 마스코트를 제정하는데 얘는 역사가 짧으니까 어떤 역사적인 것에서 자기만의 어떤 특색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검색해보면 어떤 독수리가 나오는데 특징이 없어. 그냥 독수리야, 새야.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 88 서울올림픽 때 마스코트 대박 났거든요. 호랑이에다가 이게 머리 우리 전통 악기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러나 이거 상투라 그러나? 요거 돌리는 거. 요거 했는데 대박 났잖아요. 우리 전통에서
우리 한국만의 고유한 스타일 색깔을 딱 입혀서 내놨더니 대박 났어요. 대박. 그 당시 때 엄청 선풍적인 인기였었어요. 지금 BTS급은 아니더라도 전 세계에서 그거 살려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이 전통, 자기만의 색깔을 잘 드러낸 전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었지. 역사가 기니까.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돼. 역사가 짧어. 깐난아기야. 찌질한 새끼들. 하지만 지금은 초강대국이죠.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 자, 그 미국이 생기고 빼먹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죠. 남북전쟁. 노예제 때문에 좀 분위기가 달랐어. 남쪽은 노예제를 찬성해요. 왜냐면 대농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노예를 통해서 그거 굴리거든. 그래서 노예제를 찬성하는데 북쪽은 노예제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어. 그 당시 때 노예제를 반대하는 링컨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북부의 링컨이 대통령이 되니까 남부 사람들이 반발하고 탈퇴를 해, 연방에서. 그래서 끝내 전쟁이 벌어지고 처음에는 남부가 유리하다가 링컨이 또 노예 해방을 선언을 해버려요. 또 분위기가 또 북쪽으로 가면서 끝내 북부 중심으로 전쟁의 승리가 끝나게 되고 남북이 통일되고 미국이 지금처럼 승승장구하고 세계 넘버원 국가가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미국 독립혁명 꼭 기억을 해줘요. 전형적인 왕을 없애고 시민이 대통령 권한을 잡는 이런 전형적인 시민혁명은 아니지만 이 영국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랑 평등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부분이 시민혁명과 의미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시민혁명과 같이 배우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시민혁명 세 번째 프랑스 혁명 배워볼게요. 가장 전형적인 시민혁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도 하죠. 자, 이건 배경 왜 일어났냐면 구제도의 모순 때문이에요. 구제도 모순이라고도 하고 신분제 모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1, 2, 3신분이 있는데 요 새끼들이 다 헤쳐먹어. 재산도 다 가지고 있고 정치도 지들이 다 하고. 근데 3신분은 인원이 엄청 많거든요. 90%가 넘어. 근데 얘네들이 정치적인 발언권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고 웬만한 세금은 얘네들이 다 낸단 말이에요. 열받죠. 이런 상태에서 이때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미국 혁명의 영향으로 자유나 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짝 들어봐. 미국에서 영국의 간섭에 반대하고 자유평등을 부르짖는다고? 더군다나 아까 봤던 계몽사상. 이 당시 때 계몽사상이 유행한단 말이야. 뭐? 왕의 권한은 시민들이 왕한테 잠깐 맡긴 것뿐이라고? 저 새끼들 깝치면 뒤엎을 수 있다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랑 평등, 침해할 수 없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근데 우리 왕은 뭐지? 우린 뭐지? 더군다나 이 30분이 돈을 축적하면서 부자가 되면서 어떤 시민 계급으로 급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신분제가 얘네들 위주로 가고 돈 많은 얘네들 막 성장하고 있고 분위기가 자유나 평등, 왕은 우리가 힘을 맡긴 대표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막 싹 트기 시작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불을 익죠. 그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부의 소집이 열려요. 그래서 루이 16세죠. 그 당시 때. 루이 16세가 전쟁통에 돈이 없으니까 이걸 소집했는데 얘네들 중심으로 또 돌아가. 그래서 30분이랑 사이가 안 좋다가 30분이 헌법을 바꾸라고 국민의회를 조직을 해요. 국민의회. 여기는 순서가 중요해요. 국민의회. 특히 국민의회 내에서 이 순서도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꼭 알아야 될 것이 테니스 코트 선언을 해. 테니스 코트장에 모여가지고 야, 이 3부회를 비롯해서 지금 요 신분제별 요 헌법 개떡 같다 바꾸라. 헌법을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테니스 코트에서 모여서 막 선언을 해. 바꿔 하면서. 근데 왕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자 오히려 탄압하려 하자 그 당시 때 왕의 권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있어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인권 선언을 발표해요. 프랑스 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인권 선언. 원래 명칭은 좀 길어. 선생님도 외우지 않아요? 길어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거야. 정식 명칭은. 그러니까 인간과 시민이 가져야 될 권리를 선언한 건데 인권 선언. 여기 뭐가 나오냐면 자유.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다. 누구나 평등하다.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리고 주권재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혁명권. 부당한 권력은 뒤엎어버려야 된다. 저항권이라고 할까요?
혁명권, 저항권. 그래서 자유, 평등, 권력은 우리한테 있다. 그리고 저항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담은 인권선언. 무지무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국민의회 때 발표가 되었고, 헌법이 제정이 되었어. 헌법을 만든 다음엔 그 헌법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법을 만드는 입법의회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국민공회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결과부터 쓸게요. 총재정부, 그리고 나폴레옹 등장. 그리고 나폴레옹이 통령이 되죠. 통령정부. 그리고 끝내 제정.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어요. 그걸 황제 정치 줄임말 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나폴레옹까지 연계 과정이 쭉 이렇게 되는데 요 순서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순서 암기시켰을 텐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여러분 공부량을 좀 줄여주면 이 국민회의 때 있었던 일을 꼭 기억해 줘야 돼요. 특히 요 순서까지도. 순서 중요하고 이런 내용들이 국민회의 때 있었다라는 거. 자, 테니스코트 선언, 바스티유 감옥 습격, 인권선언. 특히 인권선언, 요 사료 아주 중요해요. 뭐라고요? 인권선언. 인권선언이 나왔다. 국민의회. 그래서 순서랑 요거 나오면 국민의회라는 거 꼭 기억해주고, 특히 여기 공 있죠, 공. 공이라는 것은 공화정이 수립되었다라는 거야. 공화정은 왕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루이 16세를 죽여버려요. 그 와이프 마리 앙뚜아네트도 죽여버립니다. 단두대 들어봤죠? 그래서 목을 치고 공화정, 국민의 대표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국민의 대표로 누가 권력을 잡냐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요. 로베스피에르. 근데 이 사람이 단두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을 쳐버려요. 싹둑. 그래서 이 당시 이 로베스피에르가 한 정치를 공포정치라고 합니다. 야, 얼마나 공포스럽게 목을 쳐댔으면 공포정치라고 그럴까? 그래서 끝내 어려운 표현이에요. 테르미도르 반동이라 해가지고 이 로베스피에르도 쿠데타로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공포정치를 행하던 이 로베스피에르가 죽고 총재정부로 바뀌었다가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통령이 되었다가 황제까지도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나폴레옹 시기도 한번 정리해줘도 돼요. 나폴레옹 시기 때 나폴레옹이 했었던 일. 그래서 선생님 학습지나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번 꼭 정리해주세요. 특히 통령정부 때 했었는데 뭐 교육제도, 국민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법전, 나폴레옹 법전 만들었었고, 이런 것들, 뭐 은행 설립하고.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정리를 해주세요. 나폴레옹 때는 교육에 힘썼고, 나폴레옹 법전 만들었었고, 은행 만들었었고, 통령정부 때, 나폴레옹 시기 때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나폴레옹이 황제까지 되는데 왜 몰락하냐면, 나폴레옹이 프랑스로 쳐들어오는 외국하고 전쟁을 해요. 프랑스에 지금 자유나 평등 이런 게 막 퍼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자기 나라까지도 올까봐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이나 그런 나라들은 이 프랑스의 혁명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고 이걸 진압을 해야 되겠어. 자기 나라까지 영향이 있을까봐. 그래서 그런 전쟁이 대프랑스 동맹이라고 해서 쳐들어오는데 나폴레옹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데, 이 영국만큼은 제압을 못했어요. 영국에 쳐들어가, 영국까지도 배 타고. 근데 영국의 넬슨 제독이라고 우리나라의 뭐 이순신급인데 거기에 막혀서 영국은 제압하지 못하죠. 근데 오히려 이제 영국 대륙 봉쇄령이라 해서 영국과 교류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제압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러시아가 그걸 어기고 영국과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러시아까지 쳐들어가다가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엘바 섬에 갇혀서 있다가 탈출하게 돼요. 탈출했다가 워털루 전투라고 있어요.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마지막엔 세인트 루이스 섬에 갇히면서 마지막은 거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래서 나폴레옹 여정 쿠데타하면서 권력을 잡았고 여러 개혁을 했었고, 유럽 대륙을 제패하지만 영국만큼은 굴복시키지 못했고, 러시아마저도 쳐들어갔다가 실패하면서 워털루 전투 패배를 계기로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거, 요거까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좀 어려워요. 배경 알아둬야 되고, 요 순서, 특히 국민회의 때 내부 순서랑 요 핵심 내용, 그 다음에 나폴레옹 시기 때 뭐가 있었는지, 로베스피에르 어떤 정치에 있었는지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루이 16세는 좀 여러 가지 성인병이 있었다고 그랬죠. 뚱뚱하고 소화가 안 돼서 설사도 자주 했었고, 회의에서도 자기 맞춤식 좌변기에서
했을 정도로. 이빨도 다 빠졌다 그랬죠? 40살 전에. 마리 앙뚜아네트는 좀 억울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막 빵을 달라 그랬더니 야 케이크 주면 되지 뭔 개소리냐 막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없죠. 그리고 고향이 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리아에서 이 프랑스 사이가 안 좋거든. 시집 와가지고 사람들이 마리 앙뚜아네트에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었었대요. 일설에는 이제 모차르트가 궁중음악회 왔다가 이 마리 앙투아네트에 반해가지고 청혼했다라는 이런 설도 있고 이렇게 넘어졌는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줬나 봐. 너무 매혹적이어서 사랑에 빠져서 청혼했었다는 설도 있고 나폴레옹과 관련된 베토벤이 여러 가지 곡을 썼지만 그중에 영웅이라는 게 있어요. 나폴레옹을 소재로 이렇게 썼다 그러죠. 참고로 나폴레옹한테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유명한 대통령도 있죠. 이 사람 원래 교사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분필 그냥 때려치고 저기 만주로 올라가서 일본인 관련된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일본군 장교로 군복무 하다가 나중에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 황제는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상당수 18년이었나요? 권력을 잡았던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도 나폴레옹을 되게 존경해가지고 나폴레옹 그대로 따라해요. 나폴레옹도 쿠데타. 그 사람은 쿠데타. 포병이었을 거예요. 포병. 그리고 최고 권력자. 말년도 별로 안 좋죠. 섬에 갇혀 죽고 나중에 부하였죠. 부하이자 친구한테 총에 맞아 죽고. 그래서 이런 부분. 근데 이때 나폴레옹 이 전쟁이 끼친 영향이 유럽에 뭘 퍼뜨리냐면 이따 보게 될 자유, 평등 이런 거 퍼뜨리고 민족주의 이런 거 퍼뜨려요. 특히 자유주의, 민족주의. 프랑스 국기 3개가 있죠. 이렇게 색깔. 이것이 자유, 평등, 박이라고도 하죠. 옛날엔 박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우애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유, 평등이 프랑스의 핵심 이념이에요. 여기 담겨 있잖아. 이것이 유럽에 퍼져나가는 거야. 나폴레옹 이 전쟁을 통해서. 근데 민족주의도 싹 타요. 프랑스 내부적으로도 프랑스 같은 민족이라는 거. 교육을 통해서. 똑같은 교육 받죠. 그리고 나폴레옹이 저항하면서 그 나라끼리도 뭉친단 말이야. 우리 민족끼리. 그래서 여기 다음 배울 것이 유럽 각국에서의 자유주의 운동, 민족주의 운동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준비한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자, 이번에는 자유주의, 민족주의예요. 자유주의, 민족주의. 자, 앞서 프랑스 대혁명 때 나폴레옹에 의해서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유럽 각 대륙에 각 나라에 자유주의랑 민족주의가 퍼진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의 모임을 빈치제라고 해요. 오스트리아의 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강대국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죠. 이걸 주도한 사람이 메테르니히. 이 메테르니히는 오스트리아의 재상인데 이 사람이 중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지금 영토나 지배권 이런 부분을 프랑스 혁명 전으로 되돌리자. 지금 프랑스 혁명 결과 나폴레옹이 등장했는데 그런 때문에 지금 영토도 막 바뀌고 지배권도 막 바뀌었다. 왕도 사라진 나라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다시 컴백홈하자. 과거로 컴백홈하자. You must come back home. 서태지. 자, 그래서 메테르니히가 프랑스 혁명 전으로 되돌리자. 지배권과 영토를 돌리자. 이런 체제를 빈 체제라고 해요. 그럼 메테르니를 비롯한 빈 체제 이런 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죠. 하지만 이 자유랑 평등, 민족주의를 맛본 사람들이 그걸 놓을 수가 있겠어? 우리 탄산음료, 우리 깐난애기들 탄산음료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 근데 유튜브 보니까 탄산음료 먹는 순간에 눈이 팍 떠지면서 그 중독성에서 헤어날 수가 없죠. 선생님도 원래 넷플릭스랑 안 봤었거든. 근데 선생님 아내가 또 가입했더라고. 그래서 심심하니까 한번 봤지. 봤는데 DP를 봤는데 오메 이런 게 있어 하면서 보는데 오메 왜 이렇게 재밌어? 왜 재밌냐면 내가 체험했거든. 이 DP에 나오는 온갖 안 좋은 악습들 있죠. 군대 있을 때 선생님이 그중 상당수를 당했었거든요. 선생님이 좀 살이 찌면서 코를 골더라고. 군대에서 코 고는데 거기도 나오더만. 거기서 막 선생님이 코 고니까 고참들이 야 종민이 방독면 씌워. 방독면 씌우면서 방독면 쓰고 났다니까. 물까지 붙이는 않았는데 와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 보면서 야 저 땅에서 그랬지. 그때 어떻게 살았지? 뭐 이런 부분. 쌤이 군대를 26 먹고 군대 갔거든. 근데 바로 위에 고참이 나 2등병이었고 1병이 21살이더라고. 내 바로 위에 고참이 나보다 5살이 어려.
정민아 왔어. 이렇게 귀여워해주더라고. 이병 박종민 이뻐해주세요. 심지어 목욕까지 시켜줘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그 당시 분위기 좀 그랬어. 막 이등병이면 이상하게 서울대를 나오든 나이가 많든 적든 되게 바보처럼 되는 것 같아요. 뭐 선생님 나이 먹고 갔는데도 막 한 명은 때리더라고. 오해가 있었는데 얘가 다짜고짜 그냥 선생님 등장을 내려치는데 뻑 맞는 순간 선생님 고민했잖아. 이거 참을까? 영창 한번 갈까? 막 뭐 이러면서 선생님 하마터면 흥분해가지고 그냥 맞아치면서 영창 갈 뻔했는데 거기 뒤에도 나오잖아요. 그 잘못한 1회였나? 잘못한 외박 나가 그 탈영병 찾으러 갔다가 술 먹고 자살했잖아. 그것 때문에 막 흥분했는데 막 고참이 반성 안 하니까 막 패가지고 영창 갔잖아. 그 주인공이 선생님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좀 참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나한테 이 주먹을 날렸던 얘 이름이 이상민이라는 애인데 얘가 고향이 보니까 대천이었어. 지금 여기야. 어디 욕장 어디에서 보트 관련된 아버지가 뭐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 영상 볼 일은 없겠지만 기억이 남네요. 선생님도 군대 있을 때 딱 한 대 맞아봤는데 어이없게 그때 선생님이 DP 한번 찍을 뻔 했었어요. DP 찍었었으면 선생님 영창 체험도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영창은 못 갔다 오고 영창 피아노는 칠 줄 알아요. 영창 피아노 영창. 자 넘어갈게요. 자 메테르니 빈체제는 이런 것 탄압하는 과거적인 보수적인 그런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흐름은 자유주의라는 거, 대세는 자유주의라는 거. 대표적인 나라의 자유주의 움직임 꼭 알아둬야 돼요. 프랑스, 영국, 러시아. 자, 자유주의, 자유, 억압, 간섭 이런 거 없애겠다라는 거야. 프랑스는 2번 있었어요. 7월 혁명, 2월 혁명.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얘기해 줬잖아. 혁명이 뭐라 그랬어? 정치적 의미에서 혁명. 깝치던 왕 어떻게 한다? 몰아내고 누가? 시민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떤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왕은 놔두고 왕의 권한을 줄이는 입헌 군주제 아니면은 왕을 아예 없애버리는 공화정이 있다 그랬었죠. 이때 깝치던 왕이 누구였을까요? 이런 샤르 10세. 발음 잘해야 됩니다. 샤르 10세. 10세. 샤르 10세. 요 새끼 이렇게 날려버리고 누가 권력 잡냐면 공화정. 왕이 없는 공화정이 돼요. 아니지. 공화정이 아니죠. 입헌 군주제예요. 선생님 수업이 오늘 하루에 몰아서 하니까 미치겠어. 맛이 갔나 봐요. 입헌 군주제. 그래서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 그 당시 때 이미지가 좋았었던 루이 필리프가 왕이 돼요. 하지만 권한은 줄였죠. 근데 이 루이 필리프도 사람들이 만족을 못해. 왜냐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선거권을 줬어. 그래서 루이 필리프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끝내 공화정이 되죠. 자, 그래서 7월 혁명, 샤를 10세 날리고 입헌 군주정, 루이 필리프 날리고 공화정. 이렇게 7월 혁명, 2월 혁명인데 앞서 봤던 시민혁명과는 다르게 얘네들은 선거권 가지고 싸운 거예요. 선거권. 그래서 요 7월 혁명 결과는 돈 많은 사람들만 선거권 가지고 있었고 2월 혁명 때는 돈이 없더라도 노동자들, 시민들, 가난한 시민들한테도 선거권을 달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2월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선거권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선거권이 여러분한테 피부로 다가오진 않죠. 우리 영화 1987이라든지 보면은 내년에 배울 때 요때부터 요때 6월 민주화 운동이라고 있어요. 영화 1987에 나오는데 이때 이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뽑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경우는 체육관에서 자기들이 임명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아줬어. 그러니까 99.9%. 박정희 당선율이 99.9%예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이 다음 대통령 뽑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지들이 다 헤쳐먹는 거예요. 이때를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해요. 근데 직접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기 시작하는 것이 이 87년 이 사건 이후부터라는 거지. 그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3월에 열리잖아요. 선생님도 또 투표권 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통령 뽑을 수 있어요. 선생님 누구 뽑을 것 같아요? 누가 아직 후보도 확정 안 됐지만은 선생님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가 있는데 누구 같아요? 댓글로 달아보세요. 참고로 선생님이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래도 한 선생님이 선호한 후보가 그래도
더 많이 당선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은근 재밌어요. 뭐 결과도 승복해야 되지만은 나의 의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통령 뽑는 거. 선생님 일반 서민이잖아.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옛날에는 이때는 돈 많은 사람들만. 근데 요때는 돈 없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일반 하층민들도 선거할 수 있게 해달라. 교과서에 쓰여져 있지만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엄청난 사건이에요. 혁명. 우리도 6월 민주화 운동 내년에 자세히 배워요. 자, 영국에서도 선거권 확대 운동이 있었어요. 이때가 1832년인데 이때 선거법 개정이 있었어. 근데 이때도 부자들만, 속된 말로 부자들만 선거권을 가진 거였어. 그래서 일반 노동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자기들도 선거권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인민헌장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인민헌장 내용이 교과서 나올 거예요. 막 뭐 21세 이상 사람 누구나 선거할 수 있게 해달라, 뭐 비밀 투표하게 해달라, 그리고 뭐 재산에 따라서 선거권 부여하지 말라. 출마할 수 있는 사람, 재산 있는 사람들은 출마했었거든. 이런 거. 뭐 인구 비례에 따라서 선거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들. 그래서 인민헌장을 제정을 했는데 이거 받아들여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게 벌어져요. 차티스트 운동. 그래서 영국 꼭 기억하세요. 노동자들이나 하층민들의 선거권을 위해서 인민헌장이 발표되었고 차티스트 운동이 펼쳐졌었다. 러시아는 황제가 멋있어. 알렉산드르 2세인데 알렉산드르 2세라는 사람이 농노를 해방시켜요. 농노 옛날에 들어봤죠. 중세에 있던 농노가 이때까지도 있어. 그러니까 황제가 봐도 이건 아니거든. 너무 낙후되었어. 너무 후졌어. 그래가지고 황제가 직접 농노를 해방시켜요. 나름대로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땐 차르라고 불러요. 러시아는. 생각이 있었던 황제인데 암살당하죠. 보수파들이 반대해. 그리고 분하로드 운동 들어봤나요? 분하로드 운동 우리 한국 사회도 나와요.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무식한 민중들을 깨우쳐 주자. 농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무식하잖아요. 취소. 농촌 속에 배우지 못한 깨우쳐줘야 될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거. 분하로드 운동. 이거 말실수한 것 같은데 우리 외할머니가 93세인가 94세셔. 근데 한글을 몰라.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할머니가 무식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그래. 여성이기도 하고 일제시대 살았기 때문에 일제 애들은 한글 안 가르쳤거든. 그래서 한글을 모르시는데 일본어를 할 줄 알아. 돈 계산을 잘 하셔요. 숫자에 강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남녀 차별이 심하셔. 옛날 분이시라서. 선생님이 배고파하면은 내가 밥에 부엌 가서 밥 차려 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막 뭐라 하셔. 어디 고추 달린 남자가 부엌에서 나와! 해가지고 앉아있는 여동생 시켜요. 오빠 배고프대잖아. 밥 차려! 그러면 우리 여동생 막 선생님 박수 치고 빨리 가. 그럴 정도로 좀 남녀 차별, 남성 위주, 그리고 한글 모르고 좀 뭐라 그럴까 이게 무식하다는 표현 좀 그렇고 옛날 사고에 파묻혀 계시는 거지. 이런 걸 깨우쳐주는 거 뭐라 그랬었죠, 선생님이? 깨우쳐주다. 무지, 목매 막 이런 거 막 깨우치고 이상에 따라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 뭐라고? 계몽사상.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을 계몽시켜주자. 그래서 농촌으로 직접 들어가자. 분하로드 운동이 러시아에서 펼쳐지고 이것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1930년대 후반기 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쳐요. 이건 한국사 할 때 나오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여기는 요거 자유주의 비교하는 거 시험에 잘 나와요. 프랑스 7월 혁명, 2월 혁명. 부자들한테만 일반 하층민들한테도. 자, 영국 노동자들이 인민헌장, 차티스트 운동.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령, 분하로드 운동. 요 나라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민족주의 가볼게요. 민족주의. 민족주의는 한마디로 뭐냐면 통일하자 이거요. 통일. 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 안 된 나라잖아요. 북한, 남한 쪼개져 있죠. 난 김구 선생님이 떠올라. 김구 선생님 통일을 위해서, 아니죠,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나라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질 줄 알았간. 그나마 다행인 거는 6.25 전쟁 직전에 돌아가셨다라는 거. 남과 북이 쪼개진 것도 억울한데 서로 총불을 겨누고 원수가 된 거 보셨었으면 아마 화병에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다행은 아니지만 못 본 건 다행이지만 안두위라고 하는 놈한테 총에 맞아 죽죠. 그 안두위가 어떻게 죽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얘기해 줄게요. 워낙 유명한 사례니까. 자, 자유주의 운동 배웠어요. 요 세 나라 구별하는 거. 민족주의는 무조건 통일이라고 보면 돼요. 민족끼리 통일하자. 그래서 이탈리아, 독일 구별해서 정리해 주세요. 이탈리아 통일의 주역은 두 명만 기억하면 돼요. 카보우르, 가리발디. 카보우르는 사르데냐의 총리예요. 그래서 북부 위주로 통일을 하게 되죠. 카보우르. 가리발디는 스타일이 달라요. 빨간색 셔츠를 입은 의용대를 이끌었었어요. 그래서 주로 남쪽 위주로 차지하고 대단한 사람인 게 이 차지한 이 땅을 북쪽의 사르데냐 왕국에다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넘겨버려요. 그래서 통일이 돼서 이탈리아 왕국이 수립이 되죠. 이탈리아 왕국이 보니까 1861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영웅 꼭 기억해 주세요. 카보우르랑 가리발디 양보가 있었다. 독일은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경제적인 것부터 묶어요. 관세 동맹. 선생님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제일 처음 싸운 게 맨날 싸웠어. 이게 돈 가지고. 결혼 전에 그런 부분에 합의가 없었던 거예요. 각자 이제 월급을 타니까 월급을 따로 관리를 했었는데 아파트값 내야죠. 뭐 마트 가서 뭐 사야 되죠. 돈이 공통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잖아. 요거 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야, 마트 내 라면 내가 샀으니까 네가 아파트 관리비 내. 야, 네가 했으니까 네가 내.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치사하고 막 화끈거리고 되게 유치한 일인데 결론은 선생님이 통장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내 월급 들어오자마자 바로 싸주고 선생님 월급을 받아 쓰는 아주 불쌍한 존재로 전락을 했는데 하지만 가정에 평화가 있어요. 하지만 난 불쌍하다는 거. 하지만 가족의 평화. 통일이 됐어. 안정적으로. 그래서 관세. 그래서 이 독일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었는데 이 여러 나라들 간에는 관세를 매기지 말자. 우리 경제적으로는 하나로 하자. 그래서 돈으로 한번 묶고 그 뒤에 비스마르크. 빵 이름이기도 해요. 이 비스마르크는 프로이센의 총리 재상이에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철혈 정책이라는 거 들어봤죠? 철, 무기, 혈, 군인들의 피. 그러니까 군인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인과 무기, 한마디로 철혈, 무기랑 피로써 전쟁통에서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리 뭐 친하게 지내봅시다. 이런 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냥 끌어안아야 된다. 강제로. 철혈 정책으로 통일하자 해가지고 성공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격파하고 간섭하던 프랑스 밀어내고 빌헬름 1세가 쫙 통일을 하죠. 그래서 독일 제국이 이때 선포가 됩니다. 독일 제국이. 자, 그래서 이쪽은 나라 구별해야 되고 주요 인물 알아둬야 돼. 이탈리아 카보우르, 가리발디, 독일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 요 정도 단어만 알아도 다 풀 수 있어요. 좋아요. 자, 이번에는 라틴 아메리카 독립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자, 우리 앞서 신학로 개척으로 이 아메리카, 이쪽은 이제 미국이 독립을 했고, 미국이 독립했죠. 이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데, 라틴 계열의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차지했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 혹은 남아메리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독립하는 과정이에요. 먼저 배경. 이쪽 단어는 간단해요.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위쪽에 있는 미국이 독립을 했어요.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핵심적인 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멀로가 선언을 합니다. 멀로주의라고도 하고 멀로 선언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유럽 대륙이 있잖아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데 야, 우리 아메리카 유럽 간섭 안 할 테니까 니들도 간섭하지 마. 라틴 아메리카 독립하든 말든 유럽 간섭하지 마. 우리 문제야. 서로 간에 간섭하지 말자라는 불간섭주의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멀로 선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최초가 아이티라는 나라예요. 아이티. 영어로 아이티. 물론 이건 아니죠. 아이티가 아니고. 그래서 아이티. 여기는 특이한 점이 흑인들이 중심이 돼요. 이름이 좀 어려워. 투생 루베르티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일으키는데 물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선생님도 외우기 귀찮으니까 보고 하잖아. 그래서 짜잘한 거 외우지 마세요. 하지만 흑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을 이뤘던 나라 아이티. 원래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프랑스가 혼란스럽잖아. 혁명도 일어나고 또 프랑스가 혁명에
누구나 평등하다며. 근데 그들과 바램과는 흘러가지 않았죠. 그래서 독립을 부르짖었던 IT. 끝내 독립을 했죠. 최초 IT. 그리고 크리오요라는 존재를 알아둬야 돼요. 크리오요. 크리오요. 발음이 더 어려워, 이쪽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크리오요의 활약. 크리오요가 뭐냐면은 이 유럽에서 상당수 사람들이 특히 에스파냐, 포르투갈 사람들이 넘어가서 여기 자리 잡잖아. 근데 얘네들이 아기를 낳는단 말이야. 백인들이 여기 와서 백인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라틴 아메리카 태어난 이런 백인들의 후예들을 크리오요라고 해. 우리 축구 황제 봐봐. 쌤이 요새 좋아하는 메시, 호날두하고 메시, 이게 뭐 거의 동등하게 놓는데, 쌤 옛날에는 호날두를 되게 높게 평가했는데, 메시 이렇게 좀 유튜브 보다 보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메시 보면 좀 백인 계열이잖아. 아르헨티나 출신. 크리오요 후예일 것 같아요, 쌤 봤었을 때는. 이쪽 애들이 축구를 잘해. 남미 애들이. 우리 아시아보다 훨씬 잘하죠. 왜냐면 이 축구 잘하는 이 유전자가 여기 갔기 때문에. 브라질 봐봐. 미쳤어, 이 새끼들은. 아르헨티나. 얘네들이 축구 잘하는 이유가 이런 크리오요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거의 그럴 것 같아요. 대표적인 크리오요가 산 마르틴, 볼리바르 이렇게 됩니다. 특히 볼리바르는 별명이 해방자예요. 이 둘이 중심이 돼서 여기 대다수 나라들 독립시켜줘요. 특히 볼리바르 되게 유명하죠. 이런 사람들은 남미 국가들의 화폐의 얼굴을 딱 들이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오요 이런 사람들 중심이 되었다. 특히 볼리바르, 볼리비아라는 나라도 있어요. 여기 볼리비아라는 나라 있는데 우리 나라하고 인연이 있다고 그랬죠. 볼리비아. 우리나라하고 축구했었어요. 94년 미국 월드컵 때였는데 이 나라를 잡았어야 되는데 0대 0으로 비겨가지고 우리가 16강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었죠. 이 볼리비아 때 최전방 스트라이커 황선홍이가 이때 우주 대기권으로 날리는 슛을 엄청 쏴댔죠. 그때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SNS가 발달했었으면 내가 봤을 때 황선홍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아. 온갖 악플로 도배됐었어요. 그러다가 2002년 월드컵 첫 골을 넣은 사람이 황선홍이죠. 그 한 골로 그 수많은 우주 대기로 날린 그 골들의 원망을 한 방에 날렸죠. 폴란드전에서 첫 골을 넣으면서 최초의 월드컵 첫 승을 그 욕 많이 먹던 황선홍이가 날려버렸죠. 자, 볼리비아. 이 사람 이름 딴 거예요. 볼리바르. 자, 이때가 선생님 초등학교였는데 그때 그 흥분. 첫 번째 대결이 스페인. 세계 최강 스페인하고 2대2로 우리가 2대 0으로 끌려가다 2대 2로 이겼어요. 그 두 번째 골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요? 세오라고 불리는. 누군지 아는 사람 댓글로 달아주세요. 역시 500포인트 줄게요. 이 사람도 시대 잘 만났어. 시대 잘 탔으면 손흥민급은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성장했을 텐데. 자, 크리오요. 자, 그리고 멕시코 기억해 주세요. 멕시코. 여기는 이달고라고 하는 신부님이 독립운동 주도했어요. 이달고. 달고 하니까 달고나가 떠오르네. 달고나. 그래서 오징어 게임 유행이던데 미국에서 달고나가 판대. 오징어 게임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5래요. $5. 500원 정도 하는 게 $5. 5,000원 약간 넘는 거거든. 그럴 정도로 전 세계에 달고나 유행을 안긴 오징어 게임. 솔직히 아직 못 봤는데 안 보고 있어요. 일부러. 한번 보면 계속 볼까봐. 그래서 내일 한번 보려고요. 오징어 게임. 여기 달고나, 이달고, 멕시코 유명한 과자가 뭐 있어요? 칸초가 아니고 뭐지? 기억이 안 나. 뭐죠? 멕시코의 유명한 나초. 칸초 난다. 나초보다는 달고나가 더 맛있다라는 거.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나초보다 달고나가 더 맛있다. 그 달고나를 누가 좋아한다? 신부님이 좋아한다. 자, 그리고 브라질. 자, 브라질은 웬만한 나라는 에스파냐 식민지거든, 스페인. 근데 브라질만큼은 포르투갈 식민지였었다라는 거. 포르투갈 하면 누가 떠올라? 호날두. 남미의 최강자, 브라질. 유럽 축구의 최강자, 호날두. 매치 되려나요? 억지인가요? 자, 여기는 이 정도 정리할게요. 자, 이쪽은 산업혁명이에요. 이쪽은 우리 학교 기준으로는 3학년만 해당되는 시험 범위죠. 지금 3학년도 세계사를 배우고 2학년도 세계사를 배우는데 교과서가 약간 달라요. 지금 3학년들은 2009 교육과정이라 해서
옛날 교육과정이고 지금 2학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이라서 편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배우는 내용은 같지만 순서가 약간씩 다르니까 선생님은 2학년 기준으로 순서 나갈 거예요. 여러분 내용은 똑같으니까 순서 앞뒤 약간만 다르니까 그거 고려해서 공부하세요. 참고로 뒤로 갈수록 선생님 지금 체력이 막 눈이 퀭하고 지금 약간 피곤함이 좀 느껴지죠. 선생님 지금 한 아침 한 10시쯤 왔는데 지금 시간이 한 3, 4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영상 몇 번 실패하고 찍고 뭐 하고 하냐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좀 피곤한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주고 선생님들 이렇게 시간, 에너지 소모해가면서 찍고 있으니까 내용이 좀 어설퍼도 공부하는데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산업혁명. 자, 이쪽은 배경 알아둬야 돼요. 배경. 뭐 내용은 살펴보면 되고 결과. 그래서 배경 상당히 중요하고 결과도 역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용 쭉 훑어봐야죠. 자, 배경.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영국에서 먼저 산업혁명을 시작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자원이 많어. 뭐 맨체스터, 리버풀, 축구 명문 있잖아요. 다 자원이 많은 동네예요. 자원이 많고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돈도 많어. 왜냐면은 식민지가 많거든. 그 얘네들은 모직물 공업해가지고 발달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놨었어. 그리고 정치도 안정돼 있어요. 정치. 앞서 영상에 보면 명예혁명 있죠. 청교도 명예혁명 등으로 얘네는 의회 위주의 입헌 군주제가 자리 잡아가지고 정치 안정적이야.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도 많어. 여기서 말하는 인간 노동력. 인클로저 운동 들어봤어요? 인클로저. 클로저가 닫다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렇게 울타리를 쳐버려요. 쳐서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 쫓아내버려. 여기서 양을 키우던지 아니 농사를 짓던지 쫓아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가 돼? 노동자가 되는 거야. 도시로 흘러들어가가지고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 많지, 정치 안정되었지, 식민지나 모직물공업 발달해서 돈이 많지, 자원도 많지, 갖출 것 다 갖춘 나라야. 좀 꼴배기 싫진 않지만 좀 얄미운 모든 걸 다 갖춘 영국.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만 역사 살펴보면 나쁜 새끼들이요. 잘한 것도 있지만 좀 다른 나라 괴롭히고 이간질 시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엿보여. 그래서 우리 신사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선생님도 뭐 신사의 나라 막 했었는데 별 좀 분명히 있지만 피해를 준 부분도 분명히 있는 나라 영국이에요. 자, 시작은 모직물 공업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제임스 와트의 뭐 증기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통, 통신 등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어요. 생략. 결과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끼친 영향. 되게 상식적이야. 되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산업이 다양화됐어. 그 이전과 다르게 여러 가지 산업들이 등장하죠. 철강, 기계, 석유, 화학, 전화, 전기, 자동차 등등등 지금 유행하는 산업들 있죠. 이건 뭐 되게 상식적인 표현이잖아.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돼요. 많이 들어봤죠? 자본주의 하면서 뭐 시장이라는 거, 뭐 자유방임주의가 뭐예요?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알아서 수요 공급이 조율을 맞추면서 지들끼리 알아서 굴러가니까 정부는 개입하지 마.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에 의해서 알아서 움직이니까 정부는 꺼져. 이거 아니에요? 자유방임주의.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었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자본가랑 노동자의 관계가 등장하는 거. 그래서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때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도시화. 아까 인클로저 운동 배웠죠? 농촌을 버리고 일을 하러 도시로. 우리도 이런 거 정도 차이지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있었잖아. 선생님 외갓집 친척은 다 저기 충청북도 충주 출신이에요. 선생님 친가 쪽은 전라남도 나주인데 거의 대다수가 도시로 가 있어요. 지금 상당수 인천에 가 있고. 그래서 선생님도 초중고 다 인천에서 나왔잖아. 인천 도시남이에요. 얼굴도 좀 차갑게 생겼죠? 차도남 들어봤나요? 차가운 도시남.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나름 도시남 출신이라는 거. 도시화. 그래서 그 당시 노래 부른 것 있잖아요. 도시라는 거. 화려한 도시를 찾아서 떠나간다. 그곳은 이 노래를 부른 사람 누굴까요? 노래 제목이랑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아는 사람 댓글 달아주세요. 선생님이 1등한테는 문상 하나 쏩니다. 그래도 안 달겠지만. 자, 도시화.
그리고 뭐 되게 상식적인 거야. 뭐 생활 패턴이 변해. 생활 모습이 변해요. 뭐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인간의 삶이 편리해졌고.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은 되게 상식적인 표현들이 많어. 근데 여기서 이제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도시화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 그래서 뭐 빈부격차가 심해져. 여기 자본가 노동자 있지만 얘네가 돈을 많이 갖고 얘네들은 가난한 삶을 영위하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노동자 문제도 등장해요. 특히 빠지지 않는 게 여성 문제, 아동 문제. 지금도 좀 차이가 있잖아. 남자에 비해서 여성은 임금이 싸요. 월급이 싸. 아동은 더 싸. 그러니까 얘네들 데리고 계속 굴리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전태일 들어봤어요? 전태일?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서울의 평화시장에 있었는데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어. 인간은 얼마 월급 받아야 되고 얼마의 노동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고 어린 여자애들, 어린애들 데리고 월급을 막 착취하는 거야. 막 죽도록 일만 시키고 사고 나도 보상도 안 해주고. 근데 근로기준법이 나와 있거든. 그 얘가 막 대통령한테 편지도 쓰고 막 관공서에 막 알리기도 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 거야. 그래서 주목받기 위해서 온몸에 기름 딱 끼얹고 라이터 쫙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목을 받고 이 사람이 이 죽음을 계기로, 물론 바로 죽진 않아요. 병원에 있다 죽었는데 이 사람의 죽음을 계기로 이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서울의 땡땡 시장에 가면 이 사람 동생이 있어요. 동상. 그래서 몇 번 갔었는데 무슨 시장인지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땡땡 시장에 이 사람 동상이 있고 항상 거기 가면 이 사람들 많이 이름이 거론이 되죠. 정치인들도 많이 가서 막 고개 숙이고 그러잖아. 노동자들 표 얻으려고. 전태일. 영화도 있어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우리나라랑 똑같았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몇 시간 서 있으니까 다리가 아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러다이트 운동 들어봤어요? 러다이트 운동? 이런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잖아. 그러니까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해가지고 일자리에 쫓겨난 사람들이 망치 같은 걸로 기계를 깨부시는 운동이에요.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 그래서 요거 보고 지금도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 요소도 AI,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면서 노동자들 일거리가 느는 것도 있지만 줄고 있잖아. 요새 편의점 같은 데 가봐요. 새벽에 무인 시스템이야. 사람이 필요 없어.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바코드 딱 찍고 결제해서 우리 예미자 앞에도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거 인공. 자기가 들어가서 찍고 나오는 거야. 스윙 봐봐, 스윙. 너네 잘 타는 스윙. 원래 너네 못하게 돼 있잖아. 스윙 같은 경우도 이게 전자 킥보드. 그것도 그냥 아무 관리도 안 하는데 그냥 인정하고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이나 지금의 AI가 대체하는 거. 드론이 보니까 뭐 피자 배달하고 그러더만. 근데 드론이 날아가는데 이 새가 자기도 위협한 줄 알고 드론을 공격해가지고 드론이 공격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러다이트 운동 지금도 정도 차이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노동자들에 비해서 노동자도 있고 뭐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 줘야 될 것이 사회주의가 등장한다는 거. 사회주의.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 자본가 노동자 있죠.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돈 많은 계급 부르주아라고 불러.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인데 이 사회주의에서는 이 프롤레타리아가 나라를 뒤엎어서 부르주아 쫓아내버리고 얘네가 권력을 잡으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공동으로 일해서 공동으로 나눠 갖자. 공동. 사회주의는 이런 걸 부르짖어요. 이거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크스. 그래서 중국, 옛날 소련, 지금 북한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얘네가 이거 하잖아. 공동소유, 공동분배 이런 것들. 왜냐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주장한 거죠. 겉보기에는 이론적으로 완벽해. 좋아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그게 잘 적용이 안 되죠. 오히려 이걸 명분으로 독재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죠. 북한도 대표적이고. 그래서 마르크스, 사회주의 이런 부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산업혁명은 배경과 결과 위주로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제국주의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제국주의. 자, 제국주의 배경. 일단 제국주의가 뭐냐면은 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가
식민지로 삼는 거예요. 식민지. 이 배경이 이 식민지를 왜 만드는가? 왜 식민지가 필요한가? 왜냐면은 영국 같은 데 산업혁명이 성공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슬리퍼를 생산을 해요. 근데 이거 금방 공장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많이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국 사람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거 남잖아요. 공장에서 계속 찍어내니까.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시장 판매자가 필요하고 또 요걸 만들기 위한 원료가 계속 들어와야 되죠. 값싼 원료를 공급하기 위한 원료 공급지.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식민지가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료를 공급하고 상품의 시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국주의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끼친 배경이 있어요. 여기에 끼친 사상적인 영향,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종주의. 한마디로 백인이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백인이 뭐 황인종이나 아니면 뭐 흑인, 다른 인종에 비해서 백인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인종주의 같은 거만한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들은 문명화되었기 때문에 미개한 황인종, 뭐 백인 등 뭐 다른 인종에 문명화시켜줘야 된다. 이런 건방진 생각을 인종주의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사회 진화론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우리 진화론은 잘 알다시피 찰스 다윈이 생물학에서 만들었잖아요. 원숭이가 진화를 통해서 사람이 된 것처럼 나라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발전이 덜 된 미개한 국가가 있고 발전이 많이 된 선진국이 있고, 서양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미개화를 벗어난 이 진화가 많이 된 나라는, 진화가 덜 된 나라를 식민지로 삼는 것을 당연하다. 야, 너네는 미개하니까 우리가 식민지배에서 미개화를 벗어나게 해줄게. 이런 논리 당연하게 되고,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사회 진화론. 이것도 상당히 건방지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쁜 새끼들이요. 강하다고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이게 비단 국가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도 보이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 같은 데서 돈 많다라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또 뭐 정치인의 자식들, 계급 사회도 아닌데 돈 많다고, 정치적인 권력 있다고 그런 거 합리화시키거나 그런 거를 서로들 간에 이용해 먹는 나쁜 행태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불만이에요. 그래서 제국주의의 배경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식민지를 만드는가? 뭐 아시아, 뭐 아프리카 한번 볼게요. 아시아는 뭐 대충 그림 그리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인도예요. 인도는 이미 영국이 차지했죠. 그래서 영국은 인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전진해 옵니다. 프랑스는 동쪽의 서쪽으로.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보면 타이란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태국으로도 부르는데, 이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둘이 합의하에 독립국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영국이 차지하고, 여기에 이제 여러 제도들, 섬들이 있는데 이건 미국들이 차지하게 되고, 여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가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태국을 제외하고 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다 강대국한테 먹히게 되고, 중국도 반식민지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이 식민지로 삼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 가져가게 됩니다. 아프리카가 좀 중요한데, 아프리카도 대충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유럽이 있죠. 여기에서 영국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걸 종단 정책이라고 그러죠. 위에서 아래를 종이라 그래요. 종단 정책, 영국. 프랑스는 옆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이것을 옆으로 가는 거 횡이라 그러죠. 횡단 정책, 프랑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필연적으로 여기서 충돌하게 되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파쇼다라는 동네예요. 이 사건을 파쇼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앞선 영상에서 이쪽 단원 정리할 때 선생님이 이거를 모로코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잘못한 게 있어요. 모로코는 이쪽 부분에 있는 건데, 이거는 프랑스랑 독일이 충돌한 사건이고, 이 종단과 횡단이 충돌하는, 곧 영국과 프랑스가 충돌하는 것은 이 파쇼다 사건이니까 오해 없게 바라요. 파쇼다 사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 이외에도 뭐 3시 정책이라고 해서 C자가 들어가는 세 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정책이 있었고, 또 독일이 3B라고 해가지고 B를 연결한 도시끼리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충돌을 하기도 합니다. 독일 3B, 영국 3C, 종단, 횡단. 그러니까 지들끼리 땅 따먹기 하면서도 지들끼리 충돌하는 게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연장이 세계대전이고, 이게 나쁜 새끼들이요. 이게 서양이란 새끼들이 보니까
분명히 배울 점도 있고 정치라든지 여러 문화 배울 점도 있지만 이렇게 이기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걸 함령하고 식민 지배하고 이간질시키고 분할하고 나쁜 놈들이에요. 일정 부분 좋은 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알아두고 제국주의 이 배경이랑 특히 아프리카 부분 나눠서 식민 지배하는 부분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아시아의 근대화 운동 배워볼게요. 근대화란 말은 쉽게 표현하면 서유럽이 선진국이잖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서유럽처럼 근대화, 발전시키자는 운동을 근대화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4개의 지역, 4개의 나라로 나눠서 구별할 수 있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이쪽은 그걸 주도했었던 어떤 인물들과 그 지역과 연계시켜서 정리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스만 제국은 원래 전통적인 강호였었죠. 강한 나라였지만 점차 힘이 약해지자 탄지마트라는 개혁을 합니다. 은혜 개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들의 어떤 개혁안을 보면은 뭐 은혜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탄지마트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청년 티르크당 운동이나 해가지고 나름대로 근대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장교, 관료, 지식인들이 근대화 운동을 또 이어서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탄지마트 정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랍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국가를 말하는데 아랍 민족운동인데 여기서도 나름대로 근대 운동이 벌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와하브 운동을 기억해줘야 되는데 왜 이름이 와하브 운동이냐면 이걸 추진한 사람이 이블 압둘 와하브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죠? 이븐 압둘 와하브라는 사람이 와하브 운동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초기 이슬람교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슬람교 경전이 쿠란이잖아요. 코란이라고도 하죠. 쿠란에 나와 있는 초기의 가르침대로 이슬람 초기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서 이슬람 본래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라는 이런 운동을 와하브 운동이라고 하고 이것을 지원해준 가문이 사우드 가문이에요. 사우드 가문인데 여기서 유래한 것이 와하브 운동을 지원했었던 사우드 가문의 이름을 따서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등장하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국기가 초록색인데 이것이 와하브 운동 때 쓰였었던 그러한 기가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로 쓰이고 있죠. 선생님 어제 이제 유튜브였나 인스타나 글을 보다 보니까 어떤 축구 구단 우리가 되게 부자 구단 하면은 떠오르는 구단인데 거기에 만수르 있잖아요. 만수르가 가진 돈의 한 10배 정도를 가진 구단주가 생겼는데 여기 사우드 가문이더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국 사우드 가문. 그래서 만수르라고 알려진 그 재벌보다도 10배의 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와하브 운동도 걔네가 먼저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세우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 현재까지 영향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재벌인 거죠. 그래서 나머지 구단 다 합쳐도 여기 구단의 요거에 비하면은 게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란에서는 요거 기억해 줘야 돼요. 요 인물 알아프가니가 뭘 주도하냐면 담배 불매 운동. 담배를 사지 말자. 왜냐면은 영국이 이 이란 왕조, 이 당시 왕조 카자르 왕조인데 카자르 왕조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담배 파는 요 모든 권한을 영국에 넘기게 돼요. 그래서 이 알아프가니가 주변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야 영국한테 이 돈을 줘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영국이 갖고 있는 이 담배 판매권에 대해서 거부하자 담배 불매 운동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 영국이 이걸 포기하게 되고 대신에 이제 이란 왕조는 영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죠. 그래서 담배 불매 운동 주도했었던 아프가니 이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집트는 이 사람을 기억해둬야 돼요. 무함마드 알리. 많이 들어봤죠?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무함마드 알리. 복서로서 유명하죠. 나중에 파키스탄병 걸려가지고 이러고 다니면서 스포츠 행사에 많이 등장했었는데 되게 존경받고 되게 위대한 복수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했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자. 이런 표현을 썼었던 유명한 복서가 무함마드 알리인데 동명이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집트의 근대화를 이끌었었던 총리 이름이에요. 무함마드 알리.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집트는 스웨즈 운하라고 선생님 앞서 영상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스웨즈 운하를 건설했었고 여기서 이제 아라비 파사라는 사람
이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었죠. 이집트인을 위한 이집트의 건설. 그래서 이집트주의를 주장했었던 아라비 파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서아시아는 여러분 좀 낯설 거예요. 선생님도 여기 설명 많이 생략을 했는데 오스만 제국에서는 이 탄지마트 꼭 기억해 줘야 되고 아라비아 운동에서는 와하브 운동을 펼쳤었다라는 거. 그래서 와하브 운동 추진한 사람 와하브. 너무 쉽죠? 와하브 운동 누가 추진했다? 와하브. 이란은 알 아프가니 담배 불매 운동. 담배를 많이 피면 어떻게 돼요? 정력이 감퇴되죠. 우리 남자들은 알이 있잖아요. 담배를 많이 피면 그 알이 아프다. 오케이? 담배를 많이 피면 그 알이 아프다. 알 아프가니. 무함마드 알리, 이 복서, 벌처럼, 아니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데 어디서 운동했냐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서 운동했대요. 그래서 무함마드 알리는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운동을 했고 거기서 운동하면서 벌처럼, 아니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데 날리면서 한마디 했다 그러죠. 아라비 파샤! 자, 넘어갈게요. 선생님 지금 지쳤어요.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여기도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쪽은 탄지마트 알아두고 와하브 운동, 와하브가 주도했고 알 아프가니 담배를 많이 피면 알이 아프다. 이집트 무함마드 알리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면서 아라비 파샤! 라고 했었던 근대 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 민족주의에 내섰던 사람, 요 정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인도가 영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모습 배울 거예요. 이렇게 인도가 있는데 여기를 기억해 줘야 되는데 여기를 펜이 안 나오네요. 벵골 지역이라고 불러요. 벵골. 우리 벵골 호양에도 유명하고 그래서 벵골이라는 단어 기억해 줘야 되는데 영국은 우리 앞서 무굴 제국 배웠을 거예요. 무굴 제국. 2학년 친구들도 더 잘 알 텐데 이때 인도는 무굴 제국이었어요. 아직까지는. 이름은 남아있지만. 근데 여기를 두고서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의 지배권을 두고 싸우는데 영국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영국이 이 지역을 거의 반식민지처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벌어진 운동이 세포이 항쟁이라는 거예요. 세포이란 말은 이 영국인들이 동인도 회사라고 있는데 거기에 고용된 용병이에요. 용병. 돈 받고 영국인들이 고용한 용병인데 얘네들이 영국한테 저항을 해요. 왜냐면 이 세포이들한테 총이 있는데 총알 집 있죠. 탄창집. 여기에다가 기름을 칠했다라는 거야. 돼지 기름이랑 소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데 돼지나 소 같은 경우는 종교적으로 거부시하고 신성시대라는 이런 기름이기 때문에 이거 입으로 닿는 부분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탄창집을 깔려면은 입으로 이렇게 뜯어야 된대. 여기 인도에 유명한 종교가 힌두교 있고 이슬람교 있잖아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소를 신성시하고 여기는 돼지를 되게 싫어하고 근데 소랑 돼지 기름을 세이프들의 총을 끼는 그 탄창집에 기름을 칠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뜯어야 되기 때문에 요 소랑 돼지 기름을 입으로 뜯어야 되거든. 이런 부분은 의도적으로 영국이 우리 세포이를 종교적으로 무시했다 해가지고 이 세포이가 자기들을 고용한 영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영국에 대한 어떤 민족의 저항으로서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세포이 항쟁이 영국에 대한 저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하지만 끝내 이것은 진압이 돼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무굴 제국이 망하게 되고 직접적으로 영국이 지배하게 되면서 영국령 인도 제국이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영국의 왕이 영국과 인도를 직접 통치하게 되는 계기가 이 세포이 항쟁입니다. 그래서 세포이 항쟁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인도 국민회의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인도 국민회의는 영국이 만들어줬어요. 영국이 자기들한테 협조하는 단체를 위해서 인도 국민회의를 만들었어요. 초기에는 친영적이었어. 우리 친일파처럼 영국에 친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생긴 것이 벵골 분할령이라는 게 생겨요. 영국 애들이 인도가 저항을 하니까 이 벵골 지역을 반으로 쪼개서 서벵골, 동벵골에서 종교적으로 나누게 돼요. 서벵골 쪽을 여기 힌두교가 많은 사람들이고 이쪽이 이슬람교를 많이 믿는데 종교적인 차이로 인해서 서벵골, 동ben골로 나눠서 인도의 민족운동, 인도의 저항을 종교적인 걸 이용해서 나눔으로써 인도의 저항을 좀 무마시키려고 했었던 움직임이 있어요. 이걸 계기로 친영적이었던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으로 바뀌게 되죠. 영국에 저항하는 모습. 그래서 4대 강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영국 상품 불매, 영국 거 안 사, 그리고 국산품 애용,
국산품 사용하고 이것을 스와데시라고 해요. 그리고 자치, 영구로부터 인도의 자치권을 얻어내자. 그리고 국민교육 실시하자. 그래서 이 4대 강령은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옵니다. 영국 산품을 불매하고 국산품 이용하고 자치권을 허용받고 국민교육을 실시하자. 이런 4대 강령을 내세우면서 친영적이었던 인도 국민회의가 반영, 영국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영국이 명목상 자치를 허용해주고 이걸 무마하면서 진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철회하게 돼요. 서벵골, 동벵골 나누는 거. 하지만 영국이 인도를 종교로 이렇게 분열시켜서 민족운동을 무마시키는 부분은 나중에 여기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걸 보더라도 영국이 신선한 나라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종교 가지고 장난치고 민족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모습이 전혀 신사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스태포드 항쟁 꼭 알아둬야 되고, 인도 국민회의가 벵골 분할을 계기로 4대 강령을 통해서 저항했었다라는 거, 특히 이 4대 강령 내용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 개항 부분 배울게요. 아편 전쟁과 중국의 개항인데, 중국은 원래 유럽과 교역을 하면서 유럽의 많은 은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었죠. 중국산 도자기, 차, 비단 등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유럽의 은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은이 흘러들어가니까 아쉽죠. 유럽 하면 거의 영국이잖아. 그래서 영국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삼강무역이라는 걸 합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었던 인도가 있고, 그래서 인도에서 아편을 제조해가지고 이 아편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이 아편 대금을 영국으로 들어가게 하고, 영국은 영국에서 제작한 자기들의 어떤 면직물, 공업품을 팔고, 그래서 이게 삼각형이죠. 삼강무역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삼강무역을 통해서 은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오히려 이제 영국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근데 아편을 통해서 돈이 흘러가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인들의 건강이 걱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 이때 청나라죠. 청나라는 임칙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아편, 이 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했었는데 이게 계기가 되어서 1차 아편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아편 전쟁. 1차가 있고 2차가 있어요. 1차는 이제 임칙서가 아편을 몰수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2차는 에로호 사건. 에로란 배를 수색을 하는데 영국 국기를 내려요. 그래서 영국 애들이 모멸감을 느꼈다고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죠. 근데 솔직히 명예롭지 않은 전쟁이었어요. 영국 의회에서도 이 아편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라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초반에는 이 전쟁은 불명예스럽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반발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쟁했어요. 이것만 봐도 신사 같지가 않아. 그래서 1차 아편 전쟁, 2차 아편 전쟁. 1차 아편 전쟁, 청나라가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렀는데 전쟁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결과론적으로 청나라가 2번 다칩니다. 그래서 체결한 조약이 중요해요. 난징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 난징 조약 내용은 시험에 무조건 잘 나와요. 무조건. 막대한 배상금 배상하고 공행 폐지하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 홍콩이 영국에 넘어갑니다. 영국이 여기에 100년 가까이 되는 지배권을 차지하게 되고,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취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TV에서 홍콩 국기가 영국 국기가 내려가고 중국 국기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중국한테 다시 반환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난징 조약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홍콩을 빼앗기게 됩니다. 홍콩 나오면 무조건 난징 조약이야. 1차 아편 전쟁 결과. 근데 1차 아편 전쟁 이후에 2차 에로 사건을 계기로 2차 아편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이 결과 체결하는 것이 텐진 조약, 베이징 조약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뭐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예를 들면 외국 공사관이 베이징에 올 수가 있어요. 외교관이 베이징 수도에 들어온다라는 거야. 그리고 프랑스의 주장에 의해서 그리스도교, 포교 전파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그 중에서 난징 조약, 홍콩 들어가는 거 꼭 기억해 주길 바랄게요. 그래서 요거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 우리나라 한국 살 때도 영향을 받아요. 형님으로 모셨던, 우리 딸을 형님으로 모셨던 청나라가 영국과 프랑스한테 당했단 말이야. 2번 연달아. 반식민지가 되고 땅도 떨어지고 배상금도 물어내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천주교 포교도 인정받고, 그래서 일본도 당황스러워하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계속 문을 닫고 있다가 일본한테 열게 되고,
일본도 닫고 있다가 미국한테 열게 되고 연달아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형님 나라였던 청나라가 이렇게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근대 운동이에요. 중국이 청나라가 두 차례의 아편 전쟁을 통해서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잖아요. 서양 강대국들이 야금야금 먹어오면서 중국이 망해가고 있어. 가만히 당할 수는 없죠. 그래서 중국도 서양처럼 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운동이 펼쳐지는데 네 가지 구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시간 순서대로 쓴 거예요. 첫 번째, 태평천국 운동. 여기는 거의 요거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두 번째, 양무운동. 세 번째, 변법 자강운동. 네 번째, 의화단 운동. 글씨가 날아다니죠. 요 마음은 요 글씨가 날아다닌다는 것은 선생님이 체력이 다했다라는 거. 오늘 상당히 많은 시간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도 침침하고 지금 체력이 지금 맛이 가기 직전이에요. 뒤로 갈수록 영상 짧아지는 거 눈치챘나요? 선생님이 지금 2학년 것도 찍고 3학년 것도 찍으려니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양해 바랄게요. 자세한 영상 앞에 있으니까 참고하고 오늘은 핵심. 여기서는 요 네 개 구별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주요 인물도 일단 비교해 볼게요. 태평천국운동 주도한 사람은 홍수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크리스토교 영향 받았는데 예수님이 자기 형이래.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하지만 이 사람이 추진한 것은 영향이 컸어요. 토지도 나눠달라, 전족이라고 하는 악습도 없애달라, 남녀 평등 부르짖고, 마치 우리나라 동학농민운동과 비슷한 운동이 요거였었죠. 홍수전. 하지만 농민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요것을 누가 진압하냐면 이 양문동을 주도하는 리홍장. 리홍장이 실질적인 이 당시 때 어떤 권력자예요. 리홍장이 가지고 있던 군대를 통해서 진압을 해요. 그리고 서양 세력과 같이 진압을 하는데 리홍장이 이거 진압할 때 이거 진압하거든요. 진압할 때 서양 애들과 같이 진압을 하는데 서양 애들의 무기가 아주 뛰어난 걸 본 거야. 저 무기 대포 총 쩌는데 야 우리가 아편 전쟁 질 수밖에 없었네 라고 리홍장이 깨닫죠. 그래서 리홍장이 이렇게 서양 무기에 매료당하면서 서양 무기 따라잡기 운동이 벌어져요. 이것을 양문동이라 불러요. 이것을 중체서용이라고 합니다. 중국 것을 몸체로 하고 서양의 것을 쓸 용자예요. 쓰자. 한마디로 중국의 제도는 유지하고 서양의 무기만 배우자. 한마디로 서양의 무기, 껍데기만 배우자는 운동이야. 그래서 막 포탄, 대포 사진 나오고 뭐 무기 만들고 군수공장 만들고 이런 표현 나오면은 100% 양문동이에요. 성공 실패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청일전쟁 보면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이따 보겠지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속의 것까지 다 바꿨어. 속 것 다 바꿨는데 이때 양문동은 중체서용이잖아요. 속의 것은 안 바꿨어. 제도는 안 바꾸고 겉에 무기만 바꿨단 말이야. 이때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겉에만 바꿔서는 안 되겠구나.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하고 이쁘고 잘생겨도 속 인성이 안 좋으면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속까지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을 바꾸지 않고 겉만 바꿨었던 양문동 꼭 알아두세요. 중체서용이라는 단어도 알아두고 변법 자강운동이 이거예요. 겉과 속을 다 바꾸자. 이걸 주도한 사람은 캉유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당시 황제한테 상소문을 많이 써서 속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겉과 속 다 바꿉시다 해가지고 추진이 되죠. 나름대로 개혁을 막 했는데 보수파였던 서태후라는 그 당시 때 권력자, 이 서태후에 의해서 100여일 만에 반발에 의해서 실패로 돌아가는 것이 변법 자강운동인데 이 사람이 모델했던 것이 아까 일본이 성공했던 이 메이지 유신이에요. 메이지 유신이 겉과 속을 다 바꾸는 거거든. 일본이 이게 성공했거든. 그래서 깡유에는 일본 야구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런 메이지 유신 아주 좋아요. 이렇게 바꿔야지 성공하지 해가지고 일본을 따라잡게 했던 운동이 변법 자강운동. 중체서용과 다르게 겉과 속을 완전히 바꾸자는 운동이었죠. 방향은 그 당시에 정답이었죠. 하지만 서태의 반발로 실패로 끝났고 우리나라는 이것이 동학농민운동 이게 아까 동학과 비슷했다면 이거는 갑신정변과 비슷하죠. 의화당 운동은 앞선 운동들이 다 실패하잖아. 운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 실패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반외세 운동이야. 외세 새끼들 다 꼴보기 싫어. 청나라를 시킬 거야. 그래서 외세 관련된 거 선교사, 교회,
외세가 깔은 뭐 철도 이런 거 다 죽이거나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서양 세력 입장에서는 자기들 죽이거나 파괴하니까 싫어할 거 아니야. 그래서 8개국이 연합국을 조직해가지고 이것을 진압하면서 끝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태평천국 운동이나 의화단 운동 같은 경우는 어떤 개화 운동은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개는 근대 운동이지, 서양 따라잡기. 근데 겉만 바꾸자, 겉과 속을 바꾸자. 선생님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던 만화가 2개 있어요. 슬램덩크라고, 거기 선생님 닮은 서태웅 알아요? 선생님 서태웅 스타일인데, 서태웅, 막 최치수 이런 애들 나오는 거. 슬램덩크를 되게 좋아했고, 그거보다 더 좋아했던 만화가 드래곤볼이에요. 드래곤볼에 손오공 나오잖아. 초사이어인인데 단계가 있어. 힘을 빡 주면은 이성은 살아있어. 생각은 살아있는데 힘이 세지죠. 에너지 파도 쓰고. 요게 양문동이야. 이성. 속은 그대로 있는데 힘이 세지는 거. 기가 올라가 좀. 에너지 파! 정신도 있어. 근데 거기 보면은 친구가 죽어. 막 흥분해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성을 잃어버려. 이성을 잃어버리고 빡 힘을 주면서 초사이언에서 슈퍼 초사이언으로 변신을 해. 두두두두 하면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공격력이 극강이 되죠. 막 원기옥 쏘고 막 난리가 나. 병법 자가 운동이죠. 자, 초사이어인 겉에만 변한 거, 슈퍼 초사이어인 이성까지 잃어버리고 속의 것까지 다 바꿔버리는 거. 일본의 메이주신처럼. 그래서 요 차이점, 주요 인물과 요 차이점, 특히 요 2개 비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운동을 비교하는 게 잘 나오니까 꼭 정리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주요 인물과 관련해서.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중국의 신해혁명과 중화민국 수립입니다. 끝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앞서 중국의 근대운동 4개 배웠을 거예요.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 변법 자강운동, 의화단 운동. 요거 인물 중심으로 핵심 내용 가지고 비교하는 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었죠. 하지만 운동이라는 표현 붙을 정도로 다 실패로 끝났어요. 하다 안 되니까 청나라는 이제 끝났다. 한족 중심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 생겨요. 순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중국인들이 되게 존경합니다. 순원이 일본에 가서 동맹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혁명을 꿈꾸게 되는데, 이 사람 머릿속에는 삼민주의라는 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삼민주의. 민자가 3개 들어가는 거 한마디로. 그래서 뭐 민족, 민생, 민권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민족은 한족 중심의 나라를 다시 만들자. 한족, 중국 전통민족 한족이었었죠.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나라를 만들자. 민생, 토지를 국유화하자. 토지를 국가가 소유해가지고 민생,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거 하자. 민권, 공화정을 수립하자. 백성 민자죠. 백성이 권한을 갖는 공화정,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을 하자. 그래서 이런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 순원이었는데 기회가 왔어요. 청나라 정부가 민영화된 철도 있죠. 민영화라는 뜻은 이 철도를 깔았는데 개인이 깐 거야. 이것을 청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국유화로 바꾸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철도를 국가가 가져가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반발해서 신식군대, 이때 만들어진 신식군대가 봉기를 해요. 봉기란 말은 들고 일어났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여러 성들이 호응을 하면서 혁명이 성공하게 되는데 이것을 신해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민영화된 철도를 국유화 선언하니까 신식군대 봉기를 계기로 여러 성에서 동조하면서 혁명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신해혁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신해혁명 이때 임시지만 임시 대총통을 누가 하냐면, 대총통은 지금으로 치면 뭐 대통령이라고 보면 되는데 순원이 하게 돼요. 임시로. 근데 청나라 정부가 아직 남아있거든. 청나라 정부가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누굴 내려보내냐면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내요. 위안스카이는 한자로 원세계라고도 합니다. 원세계. 우리 한국사에도 나와요. 우리나라에도 왔었어. 조선에도. 왕한테 싸가지 없게 굴었었던 새끼인데, 위안스카이가, 이름 웃기죠? 스카이. 이렇게 와가지고 임시 대총통이었던 순원하고 쇼부를 칩니다. 순원이 제안을 하죠. 위안스카이, 당신이 청나라의 명령을 받들고 우리 이 혁명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왔는데 당신 그러지 말고 내가 총통 자리 당신한테 양보할 테니까 당신 청나라 배신하고 우리랑 손잡읍시다. 그래서 위안스카이가 거기에 응하죠.
그래서 오히려 청나라의 군대였던 위안스카이가 청나라를 무너뜨려요. 청나라를 날려버리고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의 대총통이 돼요. 이 신해혁명 결과 들어선 나라가 중화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민국, 백성민자죠? 그래서 공화국이에요. 우리 전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미국이었잖아요. 근데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 중화민국이에요. 그래서 임시 대총통의 순원이었지만 진압하러 온 스카이한테 양보를 하고 스카이가 대총통이 되고 근데 욕심을 부리죠. 황제 자리에 복구하게 돼요. 그리고 병 걸려서 죽어버리는데 이거 이후로 중국은 중화민국이라는 형식도 남아있지만은 중국이 여러 개로 쪼개져요. 그리고 군인들이 통치하게 되는데 이것을 군벌이라고 그래요. 군벌. 각 지역의 군벌들이 지들이 따로 통치하게 되는데 중국이 완전히 개판 오분전이 돼버리죠. 그리고 일본 쳐들어오지, 서양 쳐들어오지, 완전히 혼란스러운 이런 시기가 되는 것이 이 중화민국 이후의 군벌 시대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 운동이 실패했고 순원이 삼민주의 주장했었고 청나라가 민영화 철도를 국유화하게 되자 신식군대의 봉기를 계기로 신해혁명이 벌어지고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등장했었습니다. 여기에 임시 대총통으로 순원이 자리하게 되고 위안스카이가 이걸 진압하러 왔지만 순원과 쇼부를 쳐서 청나라를 망하게 하고 대총통 자리에 중화민국의 총통 자리에 앉았지만 황제 욕심을 버리고 병 걸려서 죽고 이후에 중국은 군벌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나눠서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요 흐름 그리고 요거 삼민주의 순원의 삼민주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만약에 중화민국이 계속 갔었다라면은 좀 좋았을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군벌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한국사 배울 때 이 부분 위안스카이 상당히 싸가지가 없어요. 젊은 장교였는데 이모군란 진압하러 우리 조선에 들어와요. 근데 경복궁 들어와서도 왕 앞에서도 막 칼 차고 들어가고 상당히 싸가지 없게 굴었었던 이 녀석이 원색의 위안스카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 우리 조선에도 왔었다라는 거. 우리 보령 지역에 이 위안스카이가 왔었던 흔적이 있잖아요. 어디 같아요? 우리 보령에 이 위안스카이 왔었던 우리 학교 가까이 있는데 눈치챘나요? 우리 학교 바로 뒤에 스카이 아파트라고 있죠? 위안스카이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위안스카이가 조선에 와서 탔었다라는 거 여러분 잘 모르려나? 이게 스카이 콩콩이라고. 농담이에요. 자, 선생님 지금 체력이 다해서 저 농담도 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스카이 이후에 중국이 쪼개졌었다라는 거 신해혁명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인 것 같아요. 일본의 개항과 제국주의 침략. 참 얄미운 부분이에요. 일본이 근대화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성공을 하죠. 근데 일본이 처음부터 개항에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일본도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쇄국 정책, 문을 안 열려고 그랬는데 일본에 문을 연 나라가 있었죠. 배를 끌고 왔었던 페리 제독. 제독이란 말은 그 군함의 짱을 말하는데 장군이라는 뜻이에요. 페리라는 장군에 의해서 강제로 포를 쏴서 일본을 개항, 문을 열어버렸던 사람이 미국의 페리 제독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이때부터 미국하고 되게 친해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을 더 1순위로 둬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페리가 제독식 열어버리죠. 여기서 유래한 치약 이름이 있잖아요. 눈치챘죠? 페리오 치약. 이때 페리 제독이 썼던 치약 이름이 페리오 치약이라는 내가 만든 헛소리예요. 자, 그래서 페리 제독에서 문이 열렸고 일본이 원래는 에도 막부였었잖아요. 여러분 에도 막부 기억나나요? 에도 막부였었는데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때 천황이 메이지 천황이었어요. 그래서 메이지 정부를 하는데 이들이 개혁을 하는데 이 개혁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요.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 한마디로 일본의 근대화 개혁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 가지 개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혁 내용 꼭 교과서라든지 선생님 나라지 학습지를 통해서 메이지 유신 개혁 내용 알아둬야 돼요. 한마디로 겉과 속을 다 바꾼 거예요. 우리 앞서 중국의 근대운동 배웠죠. 겉만 바꾼, 무기만 바꾼 양문동 실패했죠. 얘네는 속까지도
제도까지도 다 서양식으로 의회 만들고 나름대로 입헌 군주제로 하려고 했었던 것이 메이지 유신이고 성공을 해요.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후쿠자와 유기치라고 일본 10,000원짜리, 거기 엔이라고 하죠. 1만엔 화폐의 주인공이 후쿠자와 유기치고 그 사람 제자들이 우리나라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 들어봤어요? 그런 좀 친일 성향이 강한 애들이 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던 후쿠자와 유기치의 제자들이에요. 다 연계가 한국사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체력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소개 못하지만 또 외국에 서양 문물을 배우려고 사신들을 보내죠. 원래는 배상금이 너무 크고 조약, 여기랑 조약 체결하거든. 페리 제독이랑 미국과 조약 체결하는데 너무 부당해. 불평등하거든. 그거 계산하려고 갔다가 가서 봤더니 뭐 미국 같은 데 갔더니 막 난리가 났거든. 뭐 자판기 같은 것도 있고 에스컬레이터 있고 막 아이폰 쓰고 있고 막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일본어 애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바나나 먹다가 막 토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때 갔었던 애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 그래서 그런 애들이 서양 문물을 먼저 보고 야, 쩌는구나. 이렇게 발전했구나. 조선? 청나라? 이런 미개한 애들 해가지고 나름대로 먼저 개혁에 성공하고 청나라랑 우리나라랑 쳐들어오죠. 그래서 조선은 끝내 이런 이토 히로부미의 앞장섬에 의해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메이지 유신 막부가 무너지고 메이지 천황 중심의 나라가 들어서는 것이 메이지 유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죠. 그래서 조선 쳐들어갔고 르큐 그 이외에 아시아 인근 국가들 쭉 쳐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조선에 대한 욕심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쟁자가 있었어. 청, 일, 위에 러시아. 먼저 청나라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입니다.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이것이 청일전쟁. 아까 얘기했었죠. 청일전쟁. 청나라는 이때 양문동 통해서 무기만 바꿨어. 근데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무기뿐만 아니라 제도까지도 근대적으로 바꿨어. 서양식으로. 일본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깨갱하고 이제 한반도에서 꺼져야 돼. 근데 러시아가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죠. 참고로 이 청일전쟁 결과 청나라 졌잖아. 그래서 체결한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시모노세키, 세키 다 똑같은 건데 한마디로 내용은 요거야. 여기 랴오둥 반도랑 여기 타이완 있거든요. 대만이라고도 하죠. 랴오둥 반도랑 이걸 일본한테 넘겨준다라는 거야. 근데 러시아가 보니까 이건 모르겠지만 이거 넘어가면 일본이 되게 유리해지거든.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 끓여다가 이거 못 가져가게 막아요. 그래서 요건 못 가져갔어. 근데 이거는 가져갔죠. 그래서 타이완, 대만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선생님 대만 갔다 왔는데 대만 애들 일본 되게 좋아해요. 자기네 철도 깔아주고 근대화 시켜줬다 해가지고 일본 좋아요. 야구 동영상도 좋고 일본 우동 좋고 돈가스 좋아요. 참고로 돈가스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일본 애들이 외국 가서 보니까 체구도 좋고 막 키도 크단 말이야. 근데 일본 애들 조그맣잖아. 지금도 조그매. 봤더니 서양 애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 일본 애들 잘 안 먹거든. 그래서 고기를 먹게 하는데 애들이 잘 안 먹으려고 그래. 얘는 맨날 바나나만 먹으니까 바나나에 익숙해져가지고 고기를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거부감을 좀 약간 줄이기 위해서 빵가루에 묻혀서 만들어진 것이 돈가스라고 하죠. 그래도 조그매 일본 애들. 어제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축구해가지고 월드컵 예선에서 1대0으로 졌더만. 이러면 안 되는데 같은 이제 동아시아 국가를 응원해야 되는데 일본이 1대0으로 졌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말로 표현은 못하겠지만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좀 올라가면서 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본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좀 역사적으로 너무 알다 보니까 나쁜 짓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싫어하지만 좀 배워야 돼. 대단한 저력 있는 나라예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좀 약간 어느 특정 부분에서 많이 앞서고 있는 거 있어요. 시간 좀만 더 걸리면 우리가 일본을 앞서서 더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라고 확신에 찬 예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대만은 좀 달라. 우리도 식민지배 받았지만 우리는 되게 싫어하잖아. 대만은 좀 약간 달라. 좋아하더라고. 의외였어요. 참고로 요거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여기 개입해서 여기 못 가져가게 한 요 사건, 이 사건의 이름 아는 사람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선생님이 칭찬해 줄게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러시아가 개입해가지고 일본 깨갱했단 말이야. 뭐 중요하진 않지만 깨갱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청나라보다 일본이 세 보였는데 러시아가 더 세네? 일본 꺼져. 나 러시아하고 친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명성황후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본을 멀리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명성황후가 꼴보기 싫었겠지.
그래서 자객을 보내서 명성황후를 죽여버리는 을미사변이 벌어지죠. 한국 살 때 배웠죠? 그래서 우리 명성황후 죽기 직전에 나는 조선의 긍모다라고 했었다고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고 확실한 것은 일본 낭인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하고 시신이 불에 태워져서 그 뜰에서 공중분해 돼버리죠. 명성황후는 우리 역사에 좀 마이너스인 존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 깡패들이 무참히 살해할 그런 존재는 아니죠.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일본에 지금 야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와이프를, 영부인을 죽인 거랑 같은 사건이야. 말이 돼 이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이 사건을 무슨 의병이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을 계기로 일어난 이 의병, 을미의병이라고 하죠. 을미의병. 참고로 명성황후 죽고 나서 한 청년이 흥분해가지고 거리로 뛰쳐나와 칼찬 일본 깡패들 죽인다라고 국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최고가 건정한 한 청년이 나서죠. 그 주막에 갔는데 칼찬 어떤 일본 애들이 지나가. 네가 우리 국모를 죽였구나. 해서 가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리고 교도소에 끌려가가지고 죽기 직전에 우리 고종 황제가 전화해가지고 카톡을 보내죠. 카톡 해가지고 야, 내 와이프 원수 갚는다고 살인했대. 살려줘. 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살아나서 나중에 감옥을 탈출해서 독립운동에 헌신하는 아주 유명한 독립운동가가 하나 있죠. 누군지 아는 사람 댓글로 달아주세요. 최초의 이 시외 전화라고 알려져 있는 이 전화 한 통화가 이 역사적 인물을 살렸고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아주 유명한 일하고 너무나 노출돼 있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 여기랑 여기를 일본이 가져가는 거였지만 이것만 가져갔다라는 거. 근데 막대한 배상금을 또 물어야 돼요. 근데 일본이 막대한 배상금의 80% 이상을 어디다 쓰는지 알아요? 군사비에 써요. 또 전쟁하려고. 왜냐면 마지막 라이벌이 있거든. 러시아. 이것이 러시아랑 일본의 최후의 전쟁, 러일 전쟁이에요. 청일 전쟁 끝났죠? 일본이 이겼어요. 러일 전쟁. 다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더니 일본이 이겼어. 왜냐면 러시아를 싫어하는 영국, 프랑스, 다른 강대국들이 일본을 뒤에서 밀어주거든. 또 일본도 나름대로 메이지 신으로 개혁에 성공했고. 그래서 예상외로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포츠머스 조약의 핵심 내용은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발 뺀다. 그러면 청나라가 꺼지고 러시아도 꺼지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한반도에 라이벌이 없어. 그래서 체결하는 조약이 을사조약. 들어봤죠? 1905년. 이때 거의 나라 망했어. 그리고 확실히 망한 것이 한일합병. 1910년 8월 29일. 날짜까지도 써주는 이유는 이때가 우리나라 공식 망한 날이고 달력 보세요. 8월 29일에 어떤 달력이 이렇게 써 있어. 국치일 혹은 경술국치. 국치, 나라가 치욕을 당한 날. 경술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먹히는 우리나라 경복궁에 일장기가 딱 나부끼고 36년간 식민지배에 치욕을 당하는 날이 이 날이죠. 그래서 청일전쟁, 시모노세키 조약, 러일전쟁, 포츠머스 강화조약으로 일본이 한반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지 정부의 이 개혁 내용 있죠. 현재 우리 3학년들은 메이지 정부의 이 개혁 내용 꼭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웬만한 부분은 선생님이 지금 뒤로 갈수록 체력이 다해서 농담도 좀 많이 못하고 필기도 막 말라가고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고 했는데 여러분들 앞에 영상 단원별로 있으니까 또 김정환 선생님이 정리해 줬을 테니까 그것도 공부해서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고 시험들 잘 보세요.